샴푸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죠. 그의 손길이 목덜미 아래로 너무 천천히 내려왔거든요. 숨이 막힐 만큼 떨렸고 그 손이 내 젖은 머리카락을 감쌀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감각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물이 꺼지고 그 손이 내 목 위에 오래 머물렀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커튼 닫아도 되죠? 불빛이 가려지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자 그가 내 뺨을 감쌌습니다. 입술이 숨결 위로 조용히 내려왔어요. 처음 닿은 그 순간 심장이 먼저 입술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 이름은 이화영, 63입니다. 동네 아파트 앞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머리를 감기러 간 날이었어요. 몇 년을 다녔던 곳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달랐죠. 샴푸실로 들어갔는데 내 머리를 감겨주는 손이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조금 젊어 보였어요. 한 50 중반쯤 관리복 대신 검은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조용하고 눈이 깊은 남자. 그 남자가 샴푸를 덜어내는 순간 형광등 아래로 전류처럼 떨림이 퍼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목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왔고 나는 눈을 감은 채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거품이 귀 뒤로 흘러내리고 그 사람의 손이 그걸 따라 천천히 조금은 망설이며 움직였어요. 그 손길이 머리를 감기는 게 아니라 잊고 지내던 여자라는 감각을 다시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물 온도 괜찮으세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귀 밑을 지나 어깨선까지 스친 그 손길, 그건 그냥 샴푸가 아니었어요. 외로움 위에 조용히 얹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건을 목덜미에 덮어주고 물기를 닦아낼 때마다 나는 더 깊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서도 그 손끝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머리가 자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손이 그리워서 미용실을 다시 찾게 될 거라는 걸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나는 다시 미용실 예약을 눌렀습니다. 이름을 적는 칸에 이화영이라고 쓰는 순간 괜히 심장이 덜컥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또 내 머리를 감겨줄까 봐요. 아니, 감겨줬으면 해서요. 예약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서자 프런트 너머로 그가 먼저 나를 봤어요. 그 순간 미용실 공기가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셨어요, 화영님. 그 말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목덜미가 서늘해졌다가 곧 따뜻해졌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용히 샴푸실로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반쯤 닫고 누워달라 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미온수는 오늘도 적당했고 샴푸는 익숙한 향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손은 그날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거품이 목덜미에 닿을 때 숨이 멎었고 그가 귀를 넘겨 감아줄 때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화영님, 목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손이 목 뒤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대로 그 손에 기댔습니다. 샴푸실은 조용했고 물소리만 흐르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조금 더 천천히 아주 조심스레 어깨선을 눌러줄 때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머리를 감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쓰다듬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다정히 부르던 사람, 그는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머리를 감기고 나오는 길, 거울 앞에서 드라이를 받으면서도 나는 계속 샴푸실 쪽만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안 보였고 내 머리는 말라갔지만 가슴은 아직 젖은 채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화영님. 그 인사에 나는 내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해가 져 있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쪽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영님,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검은 셔츠는 벗고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는 조명 아래서 훨씬 더 낯설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세요? 같이 걸어요. 저도 그쪽 방향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나는 걷는 내내 왼쪽 팔 너머로 그 사람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깐의 정적이 이어졌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화영님 머리에 샴푸할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손을 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죠.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그제야 살짝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 손이 자꾸 생각났으니까요. 지하철역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내 눈엔 그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냥 머리 말리기 전에 밥부터 먹는 걸로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 이미 작은 허락 하나쯤은 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옷을 골랐습니다. 미용실에서 만났던 그 남자, 내 머리를 감겨줬던 손이 이젠 밥상 맞은편에 앉는다는 게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거든요. 식당은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단정한 나무 테이블, 작은 조명 아래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화영님 오셨네요. 자리 여기에요. 나는 조심스레 마주 앉았고 그는 내 물컵부터 먼저 챙겨줬습니다. 식사 중엔 별 얘기 없었어요.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그리고 머리 손질 얘기 조금. 근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나는 자꾸 그의 손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샴푸를 덜어내던 손, 물 온도를 맞추던 손, 그리고 목덜미에 수건을 얹던 그 손. 지금은 식탁 위에서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내 눈엔 여전히 그때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조금 어색한 정적이 흘렀을 때 그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화영님,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나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크고 다부지고 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나를 기다리는 손. 내 손은 이미 그의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나는 한숨을 쉬고 손가락을 조심스레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없이 단지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기대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 사람의 온기가 내 안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그의 샴푸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예약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마지막 타임. 프런트 직원이 먼저 퇴근하고 미용사 한 분도 인사하고 나가자 남은 건 그 사람과 나 그리고 닫힌 셔터뿐이었죠. 샴푸실에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의 손길이 더 천천히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물줄기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조명이 희미해져서 그런지 나는 숨조차 작게 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귀 뒤를 감싸고 뒷목을 조심스레 감싸지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화영님, 목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목이 불편한 게 아니라 가슴이 뛰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이 내 젖은 머리카락을 모으고 두피를 감싸듯 마사지할 때 나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각, 이 떨림,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물이 꺼지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줄 때 그 손이 내 목덜미 위에 살짝 머물렀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아주 오래 나는 그 손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그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용했어요. 샴푸실 안엔 우리 둘뿐이었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커튼 닫아도 되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미용실 불빛이 샴푸실 밖으로 멀어졌고 좁은 공간 안엔 우리 둘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고 그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샴푸실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 손이 먼저 떨렸고 그의 숨결이 내 얼굴 가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감기던 건 머리가 아니라 외로움이었단 거요. 커튼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갇힌 공기는 전혀 작지 않았죠. 숨결 하나, 시선 하나, 손끝 하나까지도 모두 뚜렷하게 들리고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입술이 닿는 순간 그 떨림은 형광등 위로 퍼져나갔고 그의 손이 내 허리선에 닿자 그 감각은 조금도 조심스럽지 않게 내 전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한 발 다가섰고 그는 한 손으로 내 뒷목을 감쌌습니다. 입술과 입술 사이로 조용한 숨이 섞였고 서로의 체온이 옷 사이를 넘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내 등 라인을 따라 조용히 허리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화영님, 멈출까요? 그의 속삭임이 귀를 간지렸고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저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나를 안았고 나는 그의 품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허리와 허리를 맞대고 심장과 심장을 마주한 채 우리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를 안아버렸습니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 손끝으로 느껴지는 숨결, 그리고 참지 않은 감정들. 그날 밤 샴푸실 커튼 뒤 세면대 옆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말없이 하지만 확실히 서로의 외로움을 안아주었습니다. 욕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다정함이 남았죠. 다음 예약을 누르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아니, 사흘 동안 수십 번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죠. 그날 샴푸실 커튼 뒤에서 그와 나누었던 숨결, 입술, 허리선을 타고 내려갔던 손길, 그리고 내가 먼저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갔던 그 밤,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그날을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그 사람은 그저 외로웠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나는 다시 그 미용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프런트 너머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어요, 화영님. 그 말투도 표정도 이상할 만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다행이면서도 어딘가 서운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반기는 그 모습에 내 혼자만 깊었나 싶기도 했죠. 샴푸실 커튼이 열리고 나는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손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 온기가 가슴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닿지 않았고 숨소리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은 없었던 일인 듯 거품은 흘러내렸고 물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던 그가 잠깐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영님, 오늘은 좀 멀게 느껴지시네요. 나는 그대로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죠. 민석 씨가 먼저 돌아선 것 같아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타월을 접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거리, 눈을 뜨면 사라질까 두려운 그 사람과의 우리. 창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현관을 열어보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 회색 바람막이 차림에 두 손은 주머니에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고 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조명이 어둑했기에 우리는 등도 손도 멀찍이 떨어져 앉았지만 공기는 그 샴푸실보다 더 짙었습니다. 민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영님 눈을 똑바로 못 보겠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감당이요? 내 마음도 화영님 마음도요. 그 말에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커튼 닫은 사람 저였어요. 입 맞춘 것도 안긴 것도 전부 내가 먼저였어요. 나는 차분히 말했지만 속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생각났어요. 목덜미에 닿던 그 체온, 샴푸 거품에 젖은 화영님 머릿결, 그리고 내 품에 안겼던 당신, 그의 두 손이 내 무릎 위에 조심스레 놓였습니다. 다시 그 손 잡아도 될까요? 나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이제 와서 물어요? 나 그날 이후 매일 기다렸는데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은 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없었지만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다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엔 어디도 숨지 않을 거라고.
둘 다 다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 조명을 끄고 주방의 작은 스탠드만 켜두었습니다. 민석 씨는 말없이 내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나도 그 옆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만 확인했습니다. 그저 그 손이 아직 내 무릎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아직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커튼 너머 바람소리가 들리던 그 밤, 민석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줘요. 그 말에 그는 천천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나는 그 손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울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고 손끝이 팔을 타고 내 어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머리카락을 넘겼죠. 화영님, 이 머리 내가 감긴 거 기억나요? 잊을 수가 없죠. 나는 그를 바라봤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이마 위에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목소리도 숨소리도 다 지워진 밤, 그 입맞춤은 다정했고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이마에서 볼을 타고 내려오고 내 손끝은 그의 가슴께를 조심스레 스쳤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깊어져서일까요? 우리는 숨을 섞으며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셔츠 단추 하나, 그의 손끝 하나, 내 허리선 아래로 번져가던 그 떨림까지, 그건 욕망이라기보단 지독한 외로움 끝에서 서로를 찾아낸 위로였습니다. 그의 숨이 내 목선을 타고 내려왔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온기를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집이 되었습니다. 바람 부는 밤이었지만 그 품 안에서 어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퇴근길 마트 한켠 벤치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호빵을 나눠 먹기도 했고 장 보는 척하며 같은 마트 통로를 2번씩 돌아도 봤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소문이 샴푸실보다 더 빨리, 더 깊게 퍼져버렸죠. 나이 들어서 저게 뭐야? 여기서 저러면 안 되지 않나? 이혼했다더니 또 남자야? 그런 말들이 화영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녀는 점점 미용실 문을 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민석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쯤에서 멈춰요.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화영님까지 욕먹는 거. 하지만 화영은 그날 밤 샴푸실 커튼 뒤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처음 안아준 그 남자의 등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열린 작은 강연회에 둘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운명 같은 장면이었죠.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참석자 중 손을 들어 요즘 가장 감사한 사람을 말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화영은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제 옆에 앉은 이 사람은 매일 저의 머리를 감겨주는 사람입니다. 그 손끝에서 저는 사랑이 뭔지를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영은 민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단단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민석의 눈가가 붉어졌고 박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건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랑 해보고 싶다는 진심 섞인 말들이었죠. 그리고 다시 샴푸실의 커튼이 닫히는 날이면
화영은 말없이 민석의 손을 잡고 누웠습니다. 이젠 당신 손 아니면 안 되겠네요. 그 말에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 물도 당신 머리카락 없인 따뜻하지 않아요. 그날의 샴푸실, 그들의 첫 입맞춤, 외로움 위로 덮였던 수건 한 장, 모든 순간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그 말을 꺼낸 건 정말 아무렇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없고 그저 햇살이 좀 따스했던 그런 날. 그날은 그가 샴푸실 정리를 도와준 뒤 평소처럼 나란히 국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화영님,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그 말은 마치 벽에 걸린 수건처럼 조용히 그런데 무게 있게 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도망치듯 숟가락을 내려놓은 걸 보고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죠.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쵸? 그 말에 나는 겨우 눈을 들 수 있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나이에요. 이런 말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늦은 거 알아요. 근데 매일 집에 돌아갈 때마다 괜히 문을 2번씩 쳐다봐요. 혹시 화영님이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이 묘하게 날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샴푸실에서 처음 입술이 닿았던 날, 그 사람 손끝이 내 목선을 타고 내려오던 그 떨림. 그 밤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기대가 되었고, 작은 습관이 되었고, 이젠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 사람과 이제는 문을 함께 여닫고, 햇살 드는 부엌에서 같이 차를 끓이자는 말이 왜 이토록 겁이 나는 걸까요? 자식들 눈치 때문일까요? 동네 사람들 입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의 집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밀어낸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석 씨의 제안을 진지하게 아프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민석 씨를 피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그냥 옆집 사람처럼 자주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딘가에 이름을 올리고 공과금을 같이 내고 혹시 병이라도 나면 서로를 간병해야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날 막내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자용 텀블러를 보더니 묻더군요. 엄마, 누구 왔다 갔어요? 나는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응, 요즘 자주 가는 미용실 일하는 분인데 자주 봐. 딸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설마 또 남자야? 그 말이 너무 날카롭게 꽂혀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겨우 5년이에요. 이제 좀 조용히 살면 안 돼요? 왜 또 남자야, 또. 그 말 끝에 나는 조용히 식탁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죠.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엄마 나이 생각 좀 해요. 지금 누가 엄마 연애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래. 맞아. 누가 좋아하겠니? 나는 그날 내가 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엄마는 연애하면 안 되고, 할머니는 사랑하면 안 되고, 늙은 여자는 그냥 조용히 죽을 준비나 해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저 아무것도 결정 못하겠어요. 그에게선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미용실에서 그의 빈 샴푸실을 바라보며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잣말로만 하루를 견디겠지요.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 나는 샴푸실 안에서 접힌 수건들을 다시 가지런히 개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민석 씨가 좋아하던 순서대로요. 파란 수건은 맨 아래, 하얀 수건은 위에. 그의 빈자리, 그의 향기까지 빠진 샴푸실은 낯설 만큼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무릎이 휘청이며 수건을 들던 내 손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내 귀에 들린 목소리는 민석 씨였습니다. 화영님, 화영님, 제발, 제발 눈 좀 떠봐요.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희미한 숨으로 그의 손을 쥐었고 병원 침대 위로 번지는 하얀 형광등 아래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내 곁에 있었구나. 끝까지 내가 밀어냈는데도 며칠 뒤 내 병실엔 매일 따뜻한 유자차와 직접 손질한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내가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말했을 때 그는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요, 그날 이후에도 매일 당신 곁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난 아직 확신도 없는데.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확신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확신 있으니까. 이 사람이다. 내가 마지막까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다. 그 생각은 당신 손 놓고도 단 하루도 안 바뀌었어요. 그날 밤 나는 병실 침대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이젠 그 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말했지만 그 말은 분명 그의 마음속에도 가 닿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병실 창문 틈 사이로 햇살이 살짝 들어오던 오후, 민석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내 손을 가만히 감싸준 채로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영님, 저 이혼했었어요. 벌써 20회가 넘었네요.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게 익숙해질 때 끝이더군요. 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도 이혼하고 나서 나랑 연락 끊었어요. 민석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상처가 무뎌졌다는 듯 담담했죠. 그래서 더 그랬어요. 당신이 샴푸실 커튼 너머로 웃을 때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이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냥 매트리스 깔린 집 말고요.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아온 세월의 절반이 쓸쓸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흔한 반지 상자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니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집 열쇠예요. 무리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말없이 그 열쇠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그 쇠의 감촉이 웬일인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했죠. 누군가의 집이 되고 싶다는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을 살아가며 품는 가장 따뜻하고 조용한 바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의 열쇠는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여는 열쇠였다는 걸. 병실 퇴원 날 그는 말없이 내 옆을 걸었습니다. 내 짐가방을 들어주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한 걸음씩 내 걸음에 맞춰줬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이 아니라 집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나는 조용히 그 열쇠를 손에 쥐고 그의 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고 그저 손에 든 열쇠를 조심스럽게 문에 넣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석 씨,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 불러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싱크대 위엔 김치찌개 냄비가 얌전히 놓여 있었고 밥솥은 보온으로 켜져 있었으며 테이블 위엔 2개의 수저가 이미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한 끼, 너무 조심스러웠던 두 사람의 시작이 이렇게 조용히 밥상 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가 부엌에서 나와 내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집에 온 느낌이에요. 나는 웃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하나 더 꺼냈습니다. 내 집 열쇠였습니다. 이건 혹시 나 없을 때 당신 생각나면 잠깐 들러도 되라고요. 그는 그 열쇠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무슨 귀한 선물처럼 조심스럽게.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집에 돌아갔지만 서로의 열쇠를 품고 따뜻한 이불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재혼식도 없고 약속의 반지도 없었지만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